안녕하세요. 치매 공공 후견인 후보자 보수교육 후견 감독 사무 파트를 맡게 된 의정부시 보건소 김만철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공공 후견인 2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총 5건의 후견 감독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분들께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시면 후견 감독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후견 감독을 받게 되시면 어떤 사무를 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후견 감독을 받으실 때 후견인 분들께서 어떤 사무를 하시게 될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후견 감독 사무의 실제로서 후견 감독 사무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으며, 두 번째는 의정부시에서 실제로 후견 감독 사무를 하면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후견인 후보자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견 감독 사무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견 감독 사무 개요입니다. 후견 감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식으로 선임하게 되면 그와 함께 후견 감독인도 함께 선임됩니다. 그럼 후견 감독인은 누가 될까요? 네, 후견 감독인은 민법 제930조 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임됩니다. 그 중에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가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것입니다.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 사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독하게 됩니다. 네. 이 서류는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 정본입니다. 보시게 되면 청구인은 의정부시장으로 지자체가 청구하게 되고, 아래 빨간 줄에 특정 후견 감독인으로 의정부시를 선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분들께서 실제로 법원의 선임을 받게 되시면 위와 같은 심판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견 감독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은 치매 안심센터에 3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매월 활동하신 내역을 기재하는 활동 일지를 제출합니다. 실제 활동하셨던 내역 그대로 서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정기보고서입니다. 피후견인의 신상 등에 대해 기재하는 내역인데 어떤 기재 내역이 있는지 실제로 제출받고 있는 서류를 가져왔으니 이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피후견인의 금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는데 마찬가지로 이후 슬라이드에서 실제 서류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후견 감독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후견 감독인은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후견 감독 사무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매월 후견인이 제출한 3가지 서류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후견인과 유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후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에게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 후견인에게 보고받고 논의가 필요할 시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마다 제출하는 후견인의 후견사무 보고서를 제출받아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견 사무 보고서,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앞서 후견인의 서류 중에 정기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로 후견인에게 받은 정기 보고서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맨 위의 보고 기간은 매월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한 달의 기간으로 작성합니다. 1, 2번은 피후견인의 신상 내역이므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은 자유가 제한되는 시설인지 그렇지 않다면 요양시설인지 대한 여부입니다. 4번은 피후견인의 상태로 사실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은 근로관계로 피후견인이 어떤 곳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을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6, 7번은 실제 받는 연금, 금전 사용처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의료비 등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기는 어렵지만 피후견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8번은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9번은 생활비 이외에 용돈을 쓴다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10번은 정기예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11번은 피후견인이 구입한 물건 등을 실자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12번의 경우 월 활동 중에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 행위나 신상 결정을 대리했을 경우 체크하시는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내역에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13번은 월 활동 중 실제 피후견인을 방문한 횟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14번은 우편 사무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기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5번은 중요한 부분인데
피의견인의 안전망 조력제와 긴급 연락망입니다. 보통 피의견인은 무용고자로서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굉장히 적은데 후견인은 선임되고 난 후 주변 관계망을 파악하고 연락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에는 조카, 지인, 요양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번은 피의견인의 상황에 대해 요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에는 피의견인의 요양원에 입소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면담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나 점점 건강을 회복 중이라는 상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전 지출 내역서입니다. 피의견인의 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제출된 서류 내역에는 수입 지출이 그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피의견인의 통장을 확인하시고 지출 내역, 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아래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수익 통장 사본과 지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피의견인이 지출을 하면서 영수증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출에 영수증을 첨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정리된 피의견인의 통장 사본은 되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진은 제출된 피의견인의 통장 사본입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후견인의 금전 지출 내역서와 잔액이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마다 제출하시게 되는 후견 사무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는 위 심판문을 보시다시피 두 번째 빨간 줄에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년 4월 30일에 후견 감독인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피의견인의 후견을 한 사진 10매 이상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나 후견을 하시면서 사진을 남겨두시는 것이 사항을 대비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다만 법원마다 어떠한 부분에 더 작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서식을 가져와서 기재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 부분만 체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서 보실 부분은 신상보호란입니다. 후견 사무 1년 중 거소지 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기를 작성하고 주소 이전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다음 오른쪽 두 번째 장에서는 건강상태 항목과 제공된 후견 서비스,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건강상태는 후견 사무 1년간의 건강상태 변화에 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떤 질병을 얻어서 진단을 받았다면 기재하시고 정신상태, 신체적 상태를 후견을 시작하고 나서 변화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공된 후견 서비스는 1년간 어떠한 후견을 하였는지에 기재합니다.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 항목은 후견을 지속할 것인지, 후견 범위의 변경이 필요하신지 작성하시며 향후 보호계획은 예시와 같이 후견인의 의견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보행 불가 및 치매 중증 상태로 시설 요양 보호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기타 후견 임무에 대해서도 피의견인은 후견인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함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목록을 기재하는 장입니다. 후견인 선임 이후 피의견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위 예시에는 예금 내역이 있어서 기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 재산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말하고 아는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소국재산 부분입니다. 소국재산은 부채를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아는 대로 기재합니다. 다음 오른쪽은 수입 내역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피의견인의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것인데 위 사례는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1년치를 합산해서 기재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피의견인의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 항목인데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사실 100% 정확한 금액일 수는 없지만 월 정기 보고서, 금전 지출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면서 가급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인의 전체 의견입니다. 1년 동안 후견을 진행하면서 후견인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예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증빙서류 항목입니다. 피의견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 내역 등이 있다면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위 사례는 예적금이 있어 보고 대상 기간 1년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와 1년의 연금 수령 내역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아까 심판문에 실제 후견한 사진 10매를 제출하라는 등 법원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3번의 후견 사무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3년으로 후견이 종료되거나 지속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돌발 상황 등으로 피의견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후견이 종료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견 사무 중 피의견인이 사망할 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의견인이 사망하게 되면 종료 심판 없이 피의견인에 대한 후견이 종료됩니다. 후견인은 피의견 사망 후 빠른 시일 내에 후견 사무 보고서를 후견 감독인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받아서 후견 감독인은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와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더불어 후견인은 피의견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사무가 마무리됩니다. 네, 다음은 후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기간이 더 지속이 필요할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견 감독인인 지자체는 후견 종료 6개월 전에 후견 지속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는 후견인, 피의견인을 모두 면담하고 사례회의를 진행해서 후견 지속 여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은 후견 감독인이 합니다. 작성 후 기존 심판 청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나 세부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지원단 변호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간이 만료돼서 자연스럽게 후견이 종료될 경우입니다. 특정 후견은 기간 만료 시 후견이 종료됩니다. 후견인은 후견 사무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후견 감독인에게 제출하고 후견 감독인은 이를 검토해서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네, 이렇게 후견인 후보자분들께서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후견 활동을 하시면서 제출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 리뷰해 보면서 후견이 종료될 경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정부시에서 실제로 제가 후견 감독 사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예시는 의정부시 후견인분들이 실제 활동한 내역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례에서 후견인분들이 이렇게 대처했다는 참고사항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이사항을 3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위 3가지가 피의견인에게 중요한 사무로 생각돼서 소개합니다. 먼저 피의견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피의견인 백땡땡은 요양원 입소 중 오후 5시 급격한 체온 상승으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응급실 후송 이후 연락할 수 있는 경로는 후견인뿐이었습니다. 병원 측에는 보호자가 없다는 명목으로 응급실에서 매우 기본적인 처치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견인의 대처 방법입니다. 후견인은 응급상황 발생 파악 후 즉시 피의견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어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처치만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입원 동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병원비 결제 등 필요시 후견인이 방문해서 병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피의견인이 회복해서 원래 거주지로 퇴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의견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피의견인 정땡땡은 심판 결정 이후에도 본인 통장은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 지출에 대해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견인은 치매로 인해 적절하게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여 주변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어서 후견인의 재산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후견인의 대처 방법입니다. 후견인은 피의견인의 무분별한 재산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피의견인에게 후견인 권한에 따른 재산관리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나 피의견인이 거절하였습니다.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관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피의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입은 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통장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피의견인의 거소 의전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의견인 하땡땡은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돼서 요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 상황이었습니다. 친누나가 있으나 고령으로 어느 요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견인에게 거소 이전 관련 사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견인의 대처 방법입니다. 후견인은 피의견인이 어떤 요양원에 적합할지 관내 소재 여러 요양원의 시설, 서비스, 거리 등을 조사해서 최적의 요양원을 물색하였습니다. 이를 친누나에게 소개해주고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피의견인이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거소 이전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피의견인은 쾌적한 요양원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후견 감독 사무에 대해서 후견인 분들께서 하셔야 할 업무와 후견 감독에 대한 실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년간 후견 감독을 하면서 느낀 점은 후견 활동을 하실 때 피의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하고 고령으로 인한 피의견인의 급격한 건강 상태 변화를 주시하면서 후견 활동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타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자진해서 하시는 후견인 후보자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